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동희 씨의 하루는 방역으로 시작해 방역으로 끝납니다. 소독약, 마이크 커버 이렇게 갖고요. 일단 전체를 이제 이렇게 소독하는 거죠. 소독한 다음에 마이크 커버 이제 그리고 네 저기 보면은 환풍 시설이 저게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게 허가 기준이에요. 저런 게 안 되어 있으면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풍 시설이 철저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이상 그 문 열어놓고 환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넣습니다. 5년 전 노래가 좋아 시작한 코인 노래방은 어느덧 인근에 2호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겪어보지 못한 큰 위기를 맞았다는데요. 지난해 5월 수도권 지역에서는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 내 모든 코인 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따르면은 뭐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철저히 잘 따랐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5월 22일쯤 한 두어 달 정도 지나서는 아예 이제 집합금지 명령해서 아예 뭐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거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7월 9일까지 이어졌는데요. 동희 씨는 약 2달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했으니 수입은 당연히 0원. 임대료와 같이 매달 내야 하는 고정 비용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임대료만 해도 양쪽 제가 2개 하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저쪽에 3층하고 2개 하는데 제 임대료가 1,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코인 노래방에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네, 룸 하나당 보통 11,000원에서 13,000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작권료 나가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사그라들 줄 몰랐는데요. 때문에 지난 8월 19일 또 한 번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 100일간의 금지 명령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여러 곳에 호소해 보기도 했다는데요. 안전 신문고 여기 보면은 지금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글 올려서 내용은 이제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가야 돼요. 창문이라서 행안부, 문광부, 보사부까지 거쳐서 검토하고 답변 준다고. 2번의 집합 금지 명령만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차 유행으로 인한 3번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렇게 동희 씨가 지난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만 총 145일. 지난 한 해 거의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딩 내용 증명 나가라고. 여기 보시면 현재 미납금과 계약서 특약사항 4조에 의거한 연체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였기에 이를 정산하고 임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 복구 후 퇴거를 요청.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는 상황. 애써 운영해온 사업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된 동희 씨. 코로나19는 동희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병이 제 인생에 60이 넘은 제 인생에 처음 부닥치는 이런 큰 인류 재난이에요. 최근 3차 유행이 다소 진정되며 방역 조치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대면업종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 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대상업종 선정부터 보상 수준, 손실 산정 기준까지 워낙에 민감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훌쩍 넘어가며 주요국들은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을 지원 중입니다. 그런데 해외 주요국들의 지원은 대부분 일시적인 정부 프로그램의 형태일 뿐 입법화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등등 우리보다 더 작년 내내 봉쇄했던 그런 국가들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법을 제정하지는 않되 대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실 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꼭 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지는 그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더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내 일각에선 최근의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대표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운영한 지는 지금 현재 한 17년 정도 됐고요. 갑자기 정부에서 실내체육소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45개가 넘는 시설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어디 하나가 걸리면 연자제로 해가지고 다 집합금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어이가 없고요. 감염병 시기가 1년입니다. 자영업자들 한두 달 버틸 수 있지만 1년이란 긴 시간은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헬스장과 볼링장, 당구장 같은 집합금지 업종의 지난해 12월 매출액은 수십 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임대료며 직원 월급을 해결하려 현금 서비스까지 받은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묶어 있는 것 같이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살고 싶다고 지금 목소리를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기에 억울함도 크다는 업종 대표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현행 법률에 제한 조치만 있을 뿐 보상을 위한 그 어떤 규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에 기초해 각 지자체는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같은 행정 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동법 70조엔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요. 의료인이나 병원 시설 등에 대해서만 있을 뿐 집합 제한으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법 체계가 비슷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만 해도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또 민방위 훈련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나 고압가스 시설의 사용 제한 명령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의 경우에만 보상 규정이 없는 것.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참여가 어려워서 대신 이제 탄원서를 그러면 좀 써주셔라 그러면 저희가 헌법소원 진행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전국에서 1,212분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정확한 보상 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껏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은
응급처치 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이제 최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보편적인 복지로 볼 수 있는 그 지원금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을 제한이나 제재를 당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 예산과 규정을 동원해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운영 변지영입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 16만 80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선별적 지원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인천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유지시설은 150만 원, 노래 연습장, 학원, 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시설은 100만 원, 식당, 카페, 임의영업 등 영업 제한시설은 50만 원으로 총 4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재난지원금에 쓰일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2021년 본 예산에 재난관리금 법정 적립금 323억 원보다 433억 원이 많은 756억 원을 적립하였고요. 참고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2항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 예치금에 사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이나 재해 예방 및 수습에 사용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3대를 유지해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의 비용입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우리 국민의 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것.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명문화되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 될지 정해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왜 하필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이냐는 질문에 정세현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한과 금지가 더 심각하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기에서 그 피해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시기가 되게 절묘해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그거하고 그거는 선거와 이 피해 지원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피해 산정 기준과 규모 등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두 의원을 통해 손실보상법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과 지원 내용입니다.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을 당했던 이른바 집중 관리 시설, 그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했던 영업 제한 업종들, 외식 업종이라든가 카페 업종들,
이런 업종들과 관련돼서 한 14개인가 16개 업종에 대해서요. 홍석준 의원 역시 행정 강제력이 미친 업종을 보상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나 그건 직접적인 제한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업이 시간 제한이든지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한되는 업종을 일단 대상으로 일단은 해야 되고,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의 대다수는 이처럼 집합금지나 제한 같은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전해주거나 세자나 공과금,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을 해주는 식입니다. 금지 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은 일반 업종이나 특수고용 종사자까지 대상으로 한 법안도 있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자영업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자영업만 보상을 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합금지 집합 제한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때 감소액의 절반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번엔 손실 보상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동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보상률은 전년 대비 줄어든 실질 소득의 90%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의 최대 7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분들이 최소한 자기 영업장을 지키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1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도 절감을 하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경제 구조로 올라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상에 몇 프로까지 정한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상을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다 정도를 정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행령으로 그 해의 어떤 예산의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게. 그렇죠. 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있어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가장 설득력을 얻는 건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 납부액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일 쉽게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매출과 2020년도 코로나 해 매출을 물론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매출 비교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 수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논리상은 그게 맞죠. 네, 그게 가장 그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장 정서적으로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업 중단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못해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문제. 단순히 매출로 따지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얻었을 걸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매출액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 이익의 감소 폭을 대상으로 저는 그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 기준, 즉 수익, 이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익의 감소 폭,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3년 평균으로 할 것인지
또 이것도 기준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 기준에 대한 감소 폭을 대상으로 현재 정치권에선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모아가는 중입니다. 다만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 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법제화의 원칙을 고려하면 이미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재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입법 전에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900조 원에 육박했던 나라빚은 2022년 1000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가 시행된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자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법제화되면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시종 일관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행히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로 120%대인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도 한참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GDP 한 43% 정도의 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10%, 20% 정도 내는 거는 당연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할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선방 중.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상반기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단 빚을 늘리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는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줄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재정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걸 한번 늘리면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좀 과장 그 국채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다라고. 국가 채무 비율이 양호하고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으니 지금은 곡간을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은 빚지는 걸 주저하다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게 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끈을 못 놓고 사실 버티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던 자영업이 뭐 한 100에 한 7, 80이 남아있다 그러면 한 3, 40%만 남는 상황이 오면 자영업자 쪽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뭐 그런 분들,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경제 부담은 몇 배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막대한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한다는 걸까? 현재 논의 중인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사들이는 방안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그 시중에 풀린 돈이 이런 그
뭐랄까요, 골목 상권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되고 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또 소비가 되거나 혹은 세금으로도 나가고 가준 비용으로도 다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다시 또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기를 순환시키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재원 마련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라면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증세 방안은 장기전에 가깝습니다.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 많은 숫자가 힘들어진 다음에 미래를 논한다는 것부터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실을 먼저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정 당국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손실보상 법제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제 입법은 조만간 될 겁니다. 그 입법이 만들어진 연후에 이제 그때부터 그 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도 3, 4개월이 걸려요. 큰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첨예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과 검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하는 것만이 또 다른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